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우주로 갔던 우주비행사 2명의 귀환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체 결함과 발사 연기 등으로 8일 동안의 우주 체류 일정은 무려 9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 한우 농가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일요일 오전 8시까지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발병된 홍역 건수가 2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5년 만에 홍역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예방접종률이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는 보조 배터리 내부 합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화재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플라스틱과 고무는 한때 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소재로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고무 업계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AI 적용이나 친환경 전환 등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 전시회에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정에서 자주 쓰이는 플라스틱 뚜껑이 차례대로 하나씩 밀려 나옵니다. 이 AI 사출 성형기는 원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크기와 모양을 입력하면 사람 대신 로봇이 직접 출력해줍니다. 기존 유압식 기계보다 에너지를 20%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성형이 가능해 불량률과 소재 낭비를 줄였습니다. 또 일부 AI 사출 성형기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어 폐기물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출기는 금형 부품에 따라서 금형을 교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저희 일상생활에서 모든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못 느낄 정도로. 구운 달걀을 이곳저곳으로 옮겨주며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 모양을 본떠 설계된 이 협동 로봇은 하나의 컨트롤러로 최대 4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추출 로봇,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3대 로봇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과 고무의 원재료부터 가공기기, 자동화 솔루션 등 관련 산업 제품들이 선보여진 국제 플라스틱 고무 산업 전시회.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국내 기업을 포함한 총 22개국 65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선보였는데 이를 통해 플라스틱과 고무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당뇨 치료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실제 췌장 조직에서 유래한 바이오 잉크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당뇨 치료를 위한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췌장 내 쇄도와 혈관의 구조를 완벽하게 모사하고 실제 쇄도와 유사한 기능적 특성을 확인함은 물론 당뇨병과 유사한 환경에서 염증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등 생체 내 병리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은 쇄도세포 이식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궁경부 줄기세포의 정체와 분화 과정을 규명해 유산균이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디지스트 뉴 바이올로지 학과 정영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정근호,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이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면역이 억제된 쥐의 혀에 사람 줄기세포를 이식해 재생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궁경부 기능을 3D로 구현해낸 오가노이드와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세포로 만든 전암 오가노이드 모델을 만들어 줄기세포의 정체성과 분화 과정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으로 통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전구세포를 증식시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고 유산균이 젖산을 분비해 바이러스를 차단하며 줄기세포가 암세포로 변환되는 과정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지난해 6월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 발이 묶인 우주비행사 2명의 지구 귀환이 또 연기됐습니다. 일주일 남짓을 예상했던 이들의 우주 체류 여정은 어느새 9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보잉사가 개발한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에 나섰던 2명의 베테랑 우주 비행사.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이후 헬륨 유출 등 여러 기체의 결함이 확인되면서 귀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해 8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스타라이너만 무인 상태로 귀환시켰습니다. NASA has decided that Butch and Sonny will return with Crew 9 next February. 약 8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우주 체류는 추수감사절을 지나 크리스마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Our crew up here just wanted to say happy Thanksgiving to all our friends and family who are down on Earth and everyone who is supporting us.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s we get ready for the Christmas holidays. 결국 해를 넘긴 귀환 일정은 지난 2월에서 3월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귀환 지연을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정치적 이슈에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Politics is not playing into this at all. From our standpoint, I think that they would agree. We came up prepared to stay long, even though we planned to stay short. 게다가 어제 오전 교대 임무팀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발사 직전 발사대 문제로 또 취소됐습니다. 나사는 며칠 안에 발사를 재시도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지구로 무사 귀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주로 얕은 바다나 조수 웅덩이에 서식하는 파란 고리 문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제주 바다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하는 맹독을 가진 문어입니다. 화려한 무늬만큼이나 눈에 띄는 짝짓기 방식을 갖고 있다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란 고리 문어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 중인 모습입니다. 수컷이 암컷을 물어 대동맥의 보고의 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을 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약 8분이 흐르고 암컷 문어의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동공이 작아집니다. 호주 퀸즐랜드대 연구팀이 수컷 파란고리 문어가 짝짓기 전 암컷을 물어 독을 주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컷 파란고리 문어는 짝짓기 후 수컷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졌는데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관찰했더니 짝짓기 중 수컷의 독이 주입된 암컷은 수컷을 잡아먹거나 공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암컷은 테트로도톡신의 내성을 가져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데요. 이런 독특한 짝짓기 방식, 암컷보다 몸집이 2배에서 5배 정도나 작은 수컷 문어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 아닐까요? 백세범 카이스트 교수가 세계적 권위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부편집장에 임명됐습니다. 카이스트는 백세범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계산신경과학 기반의 뇌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로 뛰어난 한국적 영향력과 학술적 소통 역량을 인정받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신경과학 분과 부편집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백 교수는 신경과학 분과에서 연구 논문 심사와 편집 업무에 참여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백세범 교수는 국내 1세대 계산신경과학자로 신경과학의 난제 중 하나였던 시각피질 뇌지도 발생의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은 상대국에서 미국산 불매 운동 등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각국 정부도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 전까지 협상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조롱에 캐나다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웃나라 미국으로 여행 가려다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 now instead of traveling to the US, we've got our eyes set on Europe destinations as well as Latin America, for example, Mexico, where we currently are right now.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덴마크에 있는 이 슈퍼마켓은 유럽산 상품 가격표에 별 표시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고를 수 있게 돕습니다. Jeg synes, det er en rigtig god idé i den her situation, vi er i med USA, der indleder handelskrig. Meget høje toldsatser, og vi må svare igen ved at så vidt muligt og så vælge nogle europæiske varer. 미국이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물린 데 각국 정부도 나름의 대응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엔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딴 관세 맞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 call on the US to immediately revoke the tariffs imposed yesterday, and we want to negotiate to avoid tariffs in the future. They bring nothing but lose-lose outcomes. 다만 협의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시행일로 낙점한 다음 달 2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관세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기 전에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EU 국가에서 제조된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구성된 EU가 위스키에 끔찍한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미국이 12일부로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불성 관세를 도입하면서 내달 1일부터 시행할 1단계 조치에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 관세를 포함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관세에 직격탄을 맞게 된 프랑스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SNS를 통해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산업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한국은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에서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 측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고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포함해 주요 통상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교역의 실상을 설명하고 다음 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 감축과 관련해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내 농가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0여 마리를 사육하는 전남 영암군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의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16일 8시까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중수본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소와 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접종을 14일부터 22일까지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영암군과 나주, 무안, 목포, 해남 등 인접 7개 지역의 위기 경보는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유럽, 중앙아시아의 홍역 발병 건수가 전년도보다 2배로 증가한 12만 7,350건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3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53개국에서 나온 홍역 환자 수는 25년 만에 최고치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최근 홍역의 확산세는 어린이 예방접종률 둔화와 관련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 중앙아시아 발병 건수 가운데 40%는 5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WHO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에서 2023년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80% 미만이었다며 발병 예방을 위한 접종률 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예방접종 둔화로 홍역 면역률이 감소하면서 2023년과 2024년 홍역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과 전신 발진, 구강 내 병변 등의 증상을 수반합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보조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건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전하며 화재 사고 원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내부 모습입니다. 왼쪽 30번 좌석 위 선반에서 처음으로 불길이 일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 사조위가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발화 지점을 왼쪽 30번 위 선반 주변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에 탄 보조 배터리 잔해는 그 주변 좌석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잔해에서는 녹아내린 흔적이 여럿 발견됐는데 이에 따라 국과수는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의미하는 이른바 절연 파괴가 발생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잔해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타버려 어떤 원인으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터리가 아닌 여객기 내부 시설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 역시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의 안전공고를 발행할. 추가적인 사고조사 현황은 앞으로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전공의 3명 가운데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1,672명 가운데 65.6%인 1,097명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소속이었습니다. 이는 의정 갈등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2024년 상반기 수도권 병원 소속이었던 레지던트가 60.6%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과거 전공의들이 수도권 5.5대 비수도권 4.5 비율이었던 것을 중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비율이 더 높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그만둬 전공의가 부족한 가운데 수도권에 2배 가까이 많은 전공의가 배정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갑자기 통보받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사전에 이미 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800억 원이 넘는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납품업체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로까지 피해가 번지는 상황에서 금감원 직접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류환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갑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해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회생 신청 7일 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1차 통보를 받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차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틀 후 28일에 신용등급 하락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통보를 받은 지난달 25일 홈플러스는 마지막으로 전자단기사채, 즉 전단체 82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홈플러스 전단체 발행 주관사 중 하나인 신영증권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면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향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5년 5천억 원을 투자한 후 수억 원의 운용보수를 챙긴 사실을 들어 김병주 회장이 사죄를 출연해서라도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전단체를 산 개인 투자자 20여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홈플러스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변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피해 이슈에 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한번 그 계획을 좀 짜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좀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지침을 좀 받아갖고 한번. 금감원은 이 원장 발언 후 홈플러스 기업 어음과 전단체 인수증권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해 신용평가사 두 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줄줄이 중단하면서 홈플러스 상품권의 카드 결제가 막혔습니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롯데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는 13일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한과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과 현대카드는 지난 12일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의 제휴사 사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이후 신라 면세점과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았습니다. 최소 3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과징금 67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67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메타 측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해 2020년 11월 메타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넘어간 것일 뿐 페이스북이 유도한 게 아니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법재판소 상공 1.8km 반경에서 드론을 포함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탄핵 선고와 관련해 테러나 범죄 등 각종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119 등 응급 구조기의 비행만 허용되는데요. 당분간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지침과 보행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